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하고 되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잠깐 유행한다고 오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차 힘을 합쳐 친구를 도와줘요. 작은 노력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와줘요. 영차 힘을 합쳐 친구를 도와줘요.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 셋보다 넷이 더 좋아요. 선대위 전면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어제 하루 종일 긴박감이 흘렀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선대위 해체 수순을 밟겠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퇴가 또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총회가 또 열렸다고 하던데 의원님 어제 의총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네,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원래 의총은 뭐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 또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빨리 당에 복귀를 좀 해서 선거에 앞장서라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의견 있다는 것은 저도 그 기사를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중이 더 높았습니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많은 국민의 의견들이 전달이 됐지요. 네, 예.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오늘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 많이 하시게 많이 네. 질문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공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불난집 남의 집 이야기하기 뭐 일단 뭐 좀 더 여쭐게요. 그러면 어제 뭐 의총에서 의원님도 발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 말씀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네. 우선 이런 이제 당이 상당히 소용돌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대선 때도 있었지요. 또 정비를 하고 승리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은 정비를 해서 또 특히 후보께서 이 위기를 타개해 가는데 권한을 좀 모아드려 가지고 마음껏 요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 버스 출발하기 전에 빨리 타라 그랬잖아요. 그 후보가 버스에 탔는데 이 버스를 운전하고 가던 당 대표가 버스 세워놓고 지금 잠깐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이 대선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앞장서라 이런 얘기들을 어제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적정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사실상 해체 수순인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 결국 지지율 하락세가 가장 위기감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이제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이제 울산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11월 5일 이후에 2달 가까이 뭐 이런저런 뭐 아마 내부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도 뭐 선대위 전면 해체 이야기가 당 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대위 해체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때문이죠. 지지율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뭐 난처한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국민들께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아니, 몇 달 하지도 않는, 기껏 해봐야 선거 캠페인 몇 달 하지도 않는 선거 캠페인, 그것도 선거대책위원회 이 조직조차도 제대로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또는 리더십을 발휘 못할 정도로 이 난리가 났는데, 과연 국가 경영은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정치력은 무엇이냐? 윤석열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윤석열이 이러한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이죠. 빨리 수습을 해서 TV 토론도 좀 하고, 네. 정책 경쟁도 좀 하고, 국민들께 대통령 선거다운 그런 모습을 좀, 경쟁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뭐 다른 집안 내부 사정 얘기 잘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공격하실 건 또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네. 김종인 대표께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일방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총괄선대본부장이 인사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사전에 후보하고 상의를 좀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 그 총괄선대본부장께서는 아마 후보한테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아마 이런 큰 구상을 해서 실행을 하고 추후에 상의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대위를 꾸려가면서 여러 가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이제 수습해 가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국정 운영하는 거하고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좀 틀리지요. 캠페인 할 때는 각각들의 여러 생각들이 틀리고 또 제 정치, 제 세력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고,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됐었을 때는 공권력으로 주어지는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만 이렇게 맞추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네.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 정권에 맞서서 그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또 이러한 애국심을 봐보면 국가 경영하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너무 지금 현재 야권의 이러한 좀 분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여당이었어도 공격을 했을 겁니다. 달게 받겠고요. 네. 그렇지만 잘 수습을 해서 저희가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당내에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을 우리가 다 거치면서 내부에 오세훈 후보를 세웠고 마지막에 단일화도 이루어서 서울시장을 가져온 전력도 있는데,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60일 정도 남겨놨었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1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소란 이렇게 피워서 국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가 잘 수습을 해서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논의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증시 개장식에 동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행사 참석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역으로 이렇게 행사 참석 중에 그 선대위 해체와 같은 중대 사안을 접하고 나서 오히려 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연기만 뭐 잘해주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 자체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버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총괄선대본부장께서는 우리 후보의 당선이 지상 과제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좀 잘 맞추어서 후보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네. 또 그 후보가 그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스텝쯤이 문제가 있다는 거 보는 거지요. A팀, B팀, C팀이 입력을 이렇게 하고 또 여러 자료를 주다가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것들 이러한 시스템들을 좀 단일화하고 후보께서 마음껏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좀 올려드리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성일종 의원님 그 난처해 하시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근데 이제 이 국민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근데 좀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은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당 대표 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은 후보를 향해서 연기만 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발동을 먼저 걸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상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발동을 걸더라도 이 선거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입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지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선거 캠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야 공히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은 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도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하는 표현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가짠다. 정말 가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당내에서 당대표와 37살짜리 당대표와 김종인 총괄위원장한테 가짜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가짜는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당대표가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패싱 해버리고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무슨 영화배우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가짜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당내에서 가짜는 존재로 정말 가짜는 존재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어디 있죠?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보입니까? 리더십이 보입니까? 그리고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틀리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 짧은 몇 달 선거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런 선거 과정을 국민들께 내보이고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 경제와 이 코로나라는 이 엄중하고 심각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정상식을 말씀하시는데 공정상식, 윤석열의 공정과 윤석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공정상식을 이야기하시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너무 세게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의 실수는 곧 호재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당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가짜다는 표현을 쓴 거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지자들 놓고 또 지지자들한테 좀 더 사기를 복두두기 위해서
즉석 연설을 하시다가 보니까 가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쌍욕한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쌍욕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그거 다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 공격을 아닙니까? 하시는데 또 물타기 하신다. 자,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뭐 있었던 일이니까 아니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 사업에 실무자가 이 세상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랬잖아요. 측근이라고 하니까 측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하고 가짠타라고 표현한 걸 가지고 과연 공격할 수 있는가? 물론 야당에 내분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공격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두 후보를 놓고 봤을 땐 전 비교할 수 없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일조님 문제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타이밍에 맞게끔 물타기가 아니고 완전히 엄한 이야기를 네, 하시면 의원님 제가 정리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갖고 네.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과연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다른 사람한테 7사람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자기 측근들이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리도 못하고 이랬었던 사람들이 과연 국가 경영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지지율이 왜 역전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내분 지금 왜 때문에 역전이 저희 됐어요? 내분 네. 때문에 아니, 지지율이 역전이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마의 선을 돌파하고 있느냐 혼자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민주당의 물론 지지율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알겠습니다. 지지 두 분 의원님 아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앞으로 선대위 어떻게 될지가 지금 궁금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서 자꾸 네, 엄한 알겠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네. 물타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래서 주제를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좁혀볼게요. 그렇다면 선대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이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오늘도 공식 일정은 지금 윤석열 후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까?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슬림하고 아주 기병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속한 그리고 또 다른 부처들 중복되는 그러한 부서를 함께 통합을 해서 후보하고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늘상 함께 기동성이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시스템이 좀 바뀔 겁니다. 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줄곧 주장했던 게 선대위 복귀 그 전제 조건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인적 쇄신을 계속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명분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복귀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그런 여건들을 다 보면서 네. 복귀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대선 제일 선봉에 서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뭐 예. 네. 일단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아주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좀 반영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의원님. 너무 공격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한 2주 이상 지금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불협화음 또는 뭐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옳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충 지난번 울산 합의 때처럼 폭탄주 들이마시고 어깨 동무하고 얼굴 뻘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봉합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마무리가 될 겁니다. 봉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봉합이 된다 그래서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문제는 선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의 문제입니다. 후보의 문제죠. 김건희 씨 그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경력 이력 부풀리기, 허위 수상 실적 부풀리기 뭐 13년간에 걸쳐가지고 18건, 20건 가까이 되는 이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망언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문제가 아니죠. 후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수습이 되고 일단락이 되겠지만 이 후보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뭐 선대위 얘기를 하시면서 뭐 다른 거 다 끌어다가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하시는데 아니 지지율 뭐, 하락의 네. 시점이 이제 거기였다. 선대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고 네. 또 후보가 정치에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정치를 시작을 해서 5개월 만에 대권 후보가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 초선이나 재선하고도 대권 후보가 됐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가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채워서 또 국민께서 주시는 많은 의견들 다 수렴하고 전 의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참고해서 아마 우리 당에서 수선을 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른 네. 시간 내에 저희가 그 의견들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국민들 실망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간략하게 또 그 이 이야기만 해보고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래픽이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세월호 선장에 빗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2달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5만 가지 일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선거 2달 남았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게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이야기라든지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터지면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엄중한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발언하고 또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자 하면서 약자를 우회하는 척 했었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인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세월호 하면 얼마나 그동안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 많이 했고 득을 많이 봤습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 아마 그 한복판에 섰던 분이고 가장 수혜를 많이 보신 분일 거요. 조국 사태에서부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서부터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분께서 이렇게 앞장서셨고 많은 그 문제점들을 드러내셨던 분인데 이번에 이름이 같아 그래가지고 세월호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까? 전 이분의 정치 역정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화려했었던 정치 역정들이 이런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정말 이 추미애 장관의 그 화려했었던 것들이 너무 추하게 떨어지고 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 일단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월호 아픔을 겪고 계신 많은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 전 장관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해 나온 그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 내지 약보합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JTBC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세부 부분을 좀 떼어봤어요. 야권에서 단일화를 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좀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단일화 후보 적합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전체 답변자 대상과 그 단일화에 찬성하는 답변자 대상과 정권 교체에 원하는 답변자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만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더 지지하는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네. 단일화가 되더라도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단일화 합의에 이르러서 결국은 여론조사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네. 텐데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저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갈 일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급격하게 지지율이 꺾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저는 이제 스스로 빚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비춰야만 되는 빛이 나는 반사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가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사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최근에 뭐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아주 잠시 잠깐 반짝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오면 위기 의식을 느낀 보수 지지층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율 하락세 바닥을 찍게 되겠죠. 그 시점이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다시 4%, 5% 요 정도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후보 측 쪽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꾸준히 또 정책을 내놨고 공약을 내놨고 후보의 역량이 이런 지지율 상승세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주목할 만한, 특이할 만한, 언론에서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약이나 행보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네. 두 가지만 보면은 우선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저점까지 거의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오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받쳐주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세 개의 교집합의 대개 그 비율들이 37%, 8% 정도가 돼 보여요. 40% 언더라고 봐야지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표가 빠지고는 있지만 지지도가 빠지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 저항선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돌파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빠진 윤석열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갔는가 중도에 머무르고 무응답층에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부가 또 안철수 후보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질문하셨는데 야권의 단일 후보를 찍었었을 때 안철수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땐 분명한 역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대개 50% 중반대 정도는 되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또 앞서지요. 그래서 이것은 역선택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쯤에서 국민의당 쪽 입장을 좀 녹취를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야권 내에서도 지지율 역전까지 좀 기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단독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넘어서거나 양강이 되기가 그게 용이할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요? 정권 교체 심판론이 정권 유지론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가 지금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심판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열망들을 받아 안을 그릇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철수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월 중으로 설 전에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라는 양강 구도가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강 구도, 양자 대결 구도까지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 사항이죠. 네.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세 분으로 구성된 이제 국민의당이죠. 그 일시적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아마 하려고 할 거고요. 저도 이제 듣기로는 물밑에서 꾸준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가 있는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이재명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실망한 표들이 가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히 오롯이 100%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됐다 그래서 그 표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대체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는 현재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일단 선대위 이 수습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성일종 의원님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와 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동산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오늘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나름 또 핵심적인 내용을 좀 뽑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금 정식으로 좀 요청을 한 게 있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왜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하셨을까? 네. 자영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 때부터 정말로 선별적으로 주자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잘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말고 훨씬 더 그 전에 알고 이걸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전 국민 다 주는 거를 선호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국민들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여론조사로 나오니까 이걸 입장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이걸 그 전에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보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부동산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었고 대권 후보로서 늘상 선두에 서 계셨던 분이 이재명 지사 후보입니다. 그 전에 이걸 냈었어야지요.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 욕을 했었어야지요. 국회의원들 10명, 20명 요구하는 것보다 대권주자 1명이 그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건 국민들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 망가뜨려가지고 이 정권의 25번 정책이 실패했은 이유라서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기 표하는 것처럼 이것을 자기화하고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대권 후보로서 6개월, 1년도 예측하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했던 책임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 말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예. 아주 짧게 이제 멘트를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 친화적인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저 멘트 한마디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왜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냐 자꾸 그러시는데 그 이전에는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가 관장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정을 하고 난 뒤에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당연히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공약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시장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 시장을 이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그게 말 바꾸기고 또 왜 이렇게 늦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정말 듭니다. 1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는 갈팡질팡 후보 같아요. 진실이 무언지 자기 정책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로소득 다 환수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양도세 문제 다 뒤집었지요. 재난지원금 뒤집었지요. 또 주 4일제 뒤집었지요. 네. 기본소득도 또 뒤집었는데 이제는 뭐 또 이제 토지 뭐 배당 이득이라고 하는 말로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정책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말 유연한 리더십의 면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말 탄력적인 리더십과 부드러운 리더십의 면모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끝으로 지금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또 궁금할 사안일 것 같아서 5초 안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추경 관련해서 국회 논의를 여야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야당은 응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분위기가? 소상공인 이 선별 지원에서 지금 특히 오미크론이 왔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의견이 없을 겁니다. 아마 바로 원내대표들이 협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선거대책위원장이시라면서 원내대표직을 사임을 하셨어요. 네. 그걸 보고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12월 13일부터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 있거든요. 추경 논의를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원내대표는 항상 다 협상을 하고 끝까지 갈 어제 테니까 걱정 안 사임을 하셔도 했는데 됩니다. 그 원내대표직은 번복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사임하시면 됩니다. 안 예. 일단 뭐 지금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측면이 좀 있어서 추경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생을 위해서는 일단 여야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혀 말씀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누적 973명으로 15일 만에 1,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도 3,024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2.3%로 낮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설 전이라도 25조 원에서 3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틀째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개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없다며 윤 후보의 결심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뿐 아니라 김용 총괄 부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정상적인 통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 7천여 건으로 한 달 만에 11% 가까이 급감하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최대 30일 넘게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일 만에 1,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5명 줄어든 3,024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40명 감소해 확산세가 둔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까지 14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2명이 줄어 973명이 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51명 늘어나 누적 5,781명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68.6%인 1,98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일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1%포인트 높아지면서 6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1%, 경기는 61.7%, 인천은 57.3%에 달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2.4%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합기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합기도장 관장이 확진돼 진행된 접촉자 검사에서 원생과 지인 등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다른 나라의 4차 접종률 추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 추진 여부 등은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급성, 만성 백혈병과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암, 장기 이식 등의 환자를 말하며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서 2차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3차 접종을 시작했고 4차 접종을 하게 된다면 3차 접종 90일이 지난 시점인 2월 중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합금지 기간 식당 영업을 하면서 주 메뉴를 뷔페 바에 진열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손님 자리로 주 메뉴인 초밥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이후 뷔페 공간에 진열한 초밥을 추가로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뷔페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구청에서 알려준 대로 영업했고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의 IHU 지중해 감염연구소는 이 변이가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에게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변이가 46개의 돌연 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생후 1년 된 영아부터 성인까지 지금까지만 6명이 확인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도 포르탈레자에 사는 생후 1년 된 아기 2명과 50대 남성 1명입니다. 두 아기는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하지 않아 퇴원했고 50대 남성은 증상이 가벼워 입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도 16살 소년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주부터 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의료시설 2곳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플루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동선수인 이 소년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으며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1명 더 있다고 밝혔으나 신원과 건강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도 한 언론인이 지난달 말 검사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의 플루로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세계 첫 사례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초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비드 초케우앙카 볼리비아 부통령이 뒤늦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원주민 후손으로 전통의학을 신뢰한다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 넉 달만 남긴 지금이 정부로선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면서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안에 거의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가 아닌 서울 광화문 개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조직부본부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전 유 전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압수수색 전날을 포함해 서로 6차례가량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용 조직부본부장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에 부재중 전화까지 포함해 통화 횟수 부풀리기로 유출한 경위를 수사당국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돈줄 조이기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7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8%, 1년 전 같은 달보단 42.5% 급감했습니다. 11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96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5.6%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누적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2.9% 줄었고 아파트를 제외한 거래는 오히려 3.8% 늘었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길게는 30일 넘게 정지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 횡령이 발생해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1일 이전에 결정하게 됐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 차례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상장 적격적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가 곧바로 다시 시작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직원의 1,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자금을 횡령한 직원의 계좌가 이미 동결된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이웃 아이들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입주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웃 아이들을 관리 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 가운데 한 명이 A씨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느냐, 커서 나쁜 도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어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무명 연예인 지원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예인 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조합 측이 뒤늦게 회장직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입니다. 매년 영화와 음악 등 각종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동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자로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연예인 협동조합 회장 A씨.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지난 2019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 회장이 벌인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A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회장은 다른 여성 직원 C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연예인 협동조합은 신인, 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건 지난해 11월로 사촌 형수이자 조합 대표인 강모 씨 그리고 지인들이 사회에 나와 당당하게 살라며 회장직을 제안했다는 게 A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합 관계자들은 A씨가 조합 운영비를 후원한다고 해 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성범죄자 전력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운영이나 아니면 행사할 때 물품이라든가 해주면 감사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 측은 A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회장직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연예인 협동조합 회장은 여러 협회와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 전면에도 나서는 등 왕성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피해자들은 성범죄 가해자를 원치 않게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의정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연예인 협동조합 A 회장은 한국유권자 총연맹 부총재 자격으로 축사와 시상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대통령 선거에 현명하고 공정한 선거 투표를 하셔가지고 3월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0명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연맹 관계자는 A 회장이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을 부총재로서 대장으로서 직함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된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A 회장은 이 외에도 스페이스 국제경호 이사장, 세계 보디가드 협회 총재, 청소년 선도위원회 강원본부 본부장 등 10여 개 협회의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려는 인물들의 행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정치인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정치하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나서는 거고요. A 회장은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나왔던 거라며 공개적인 활동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전 당당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5년 동안 다 감수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앙심이 있냐고요, 저한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범죄 가해자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라고 해도 공개 활동 여부는 개인적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현행법상 힘듭니다. 성범죄와 별개로 자신의 활동에 있어선 떳떳하다는 A 회장. 언론 등을 통해 A 회장의 공개적 활동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농촌 인구의 유출로 많은 소도시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른바 초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인근 주택가입니다. 새 주택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귀촌을 원하는 가정에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해결책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빈 집을 정비해 귀촌 가정에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새 가구가 입주해 초등학생이 5명 늘었고 앞으로 5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교 살리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는 지역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이 또 발전하는 그런 좋은 현상들을 유발하는.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38%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직면하자 소멸위기 대응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인구 증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령형 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령군은 인구 유입과 또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활기차게 변모할 것으로. 우선 귀농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이 주거와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 비용도 지원하기로 해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고부가 가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이제 농산물의 가공을 생각하게 됐고 경남 의령의 청년 노금이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정책 외에도 도시 은퇴자 맞춤 주거단지 조성, 드론 실증 도시 유치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실험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1%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설 연휴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하겠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라면서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떤 건지 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먼저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대출 이야기부터 해보죠. 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텐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신청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에 있는 순두부 음식점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이 말을 꺼내서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볼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대출한도 1,000만 원,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 대출이라는 말에 날선 반응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의 총 부채는 294조 4천억 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보다 47조 7천억 원, 19%나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총부채가 6조 8천억 원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7배나 급증한 건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또 다른 축이죠. 바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정부가 일단 설 연휴 전까지 500만 원 선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출 형태라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줬다 뺏기 아니냐. 이미 통장에 빚만 쌓였는데 나중에 사후정산해서 몇백만 원 토해내라고 하면 그 돈은 또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 손익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정산 절차에 대한 피로감도 깔려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는 설령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저금리로 여유가 될 때 갚으면 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강 기자. 그런데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매출 착시 효과 때문에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가게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전후로 매출을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돈가스 가게 사장님, 코로나19 발병 직전에 서울 성수동의 값비싼 월세에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옮기면서 한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이 매출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영업 제한에도 마치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영업 제한 조치에 다 협조해 놓고도 보상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내놓고 실제로 영업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사업자 등록증서에 최초 개업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감소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강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직접 현금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선심 쓰듯 쌈짓돈 뿌리지 말고 보조금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출을 주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처럼 사회 안정자금으로 볼 수 있는 고용유지비, 상가 임대료 같은 가게 운영비를 빚에서 탕감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에 설명하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PPP 제도도 핵심은 그겁니다. 대출해줬는데 니네 이 대출을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쓰면 그거를 탕감해준다. 네, 또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급 적용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명령에 대해 손실보상법을 만든 게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소기업 소상공인 70만 곳에 대한 신속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일상회복 중단 이후 거리두기 조치에 영향을 받은 55만 곳에 대한 선지급 후보상 계획이 나온 거죠.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보상기간 다 합쳐도 6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전 1년 가까운 영업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론 끝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320만 곳에 지원된
14조 원의 회복 자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소급 적용을 한다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국내 증시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는 이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이 시각 현재 2,980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1,0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훈풍이 불었습니다. 차량 인도 실적 호조에 13% 이상 오른 테슬라와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190원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연초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연초 증시 랠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석유 수출국 연합체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규모 논의를 하루 앞두고 증산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제 뒤로 탁 트인 하늘 보이시나요? 오늘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6도로 정오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쌀쌀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낮 동안 약한 비나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에 이어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내륙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반짝 기온이 떨어지며 더 추워지겠고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